입니다. 1번 심리상담과 비교하여 진로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심리상담이 있고 진로상담이 있습니다. 빨리 이것도 안 되나? 이런 거는 뭐 이론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읽어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거 찾아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1번 볼까요? 진로 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 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검사 결과는 참고지, 그거에만 의존해 가지고 너는 흥미 검사를 하니까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참고입니다. 다른 것과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에 따라 개인이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진로 변화될 수 있다. 3번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 행동 차원에서의 실행 능력 배양 및 기술 함량을 더욱 중시합니다. 진로 상담은. 예. 뭐 기술이 있어야 뭐 취업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4번요.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되는 게, 이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했다가도 집에 심리적으로 뭐 교우 관계라든가 부모 갈등 때문에 거기를 안 가고 딴 길로 가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항상 심리적인 문제와 딴 문제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하는데 직업정보론이나 노동시장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왜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이 왜 나옵니까? 심리 문제와 같이 그것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2번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게 앞에 1회 실기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하나. 앞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라, 복습을 합니다. 생애 진로 사정, 진로를 사정한다 해서 첫째, 사회들이 모여서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 처구단체, 처가를 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처구단체. 요것은 처구단체가 있고, 진로를 사정한다라고 해서 진전을 강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까치하고 학하고 개들도 놀라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우더라. 요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그 요번에 나온 거는 바로 요거에 닭학기가 나왔어요. 닭학기가. 즉 진로 사정을 통해,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작학계는 뭐라고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 이렇게 쓰면 돼요.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학계. 이게 원래 1회 실기시험에 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처구단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라고 했죠. 의미는 처는 뭡니까? 내감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는 뭐라고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고 했어요.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는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체는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구조화가 돼 있다라고 했죠. 구조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진로 사정한다, 앞으로 가기를 강하게 사정하는 것은 강요와 같아서 진정 강요, 이게 구조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진로 사정을 하고 전형적인 하루를 살펴본다라고 했고요. 강은 강점과 장애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요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전 강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진로 사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세 가지가 있더라. 작학계에서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거 복습을 한 겁니다. 3-7에 내용이 다 잘 돼 있죠. 자, 1번 볼게요.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요게 뭐라고요? 비구조화된 돼 있죠. 자, 처구단체가 뭐라고 했어요? 비구조화이고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고 했어요. 구조화.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조화가 아닙니다.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화는 뭡니까? 바로 진전 강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구조화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구단체 요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요 문제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단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구조화가 틀렸습니다.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여기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이건 비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구조화나 표준화나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2, 3, 4는 맞는 답으로 또 익혀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것도 문제를 틀어서 나오거든요. 자, 아들러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다라고 해서 생애 진로 사정하면은 융이 아니고 아들러라고 했죠.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 뭐다? 간포에서 나오는 생아귀탕이 참 좋더라. 생아귀.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 2, 3, 4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왜 그럴까요?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판단을 하거나 겁을 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뭡니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4번 생애 진로 사정에는 작업자, 작학계가 나오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간다. 이렇게 작학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하면은 처구단체, 진전 강요, 작학계 요 세 개를 세트로 해놓으면은 아주 든든합니다. 3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의사 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 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풀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답을 외웁시다. 여기에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이 문제 자주 나와요. 답을 외우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확해수를 한다 이렇게. 예? 확해수. 그래서 확해수라고 하는 말은 확정적 결정형이 있고 회피적 결정형이 있고 수행적 결정형이 있다. 그러면 뭐 회피적 결정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거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해야 돼요. 확해수. 그래서 종속적 결정형은 답을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확해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렇게 설명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낫고요. 4-4번입니다.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자 실업 충격이라면 실업자가 됐다 이 말이겠죠. 이때 봅시다.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실업자 되면 실업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걸 대처하는 프로그램 예, 맞겠네요. 그 다음에 취업 동기 정진 프로그램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자가 됐으니까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의욕을 동기를 쉽게 말하면 모티브를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진로 개발 프로그램. 이때 이 진로 개발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진로 개발은 고등학교나 이 청소년기 때 하는 겁니다. 진로 개발은.
그래서 진로 개발은 이게 좀 거리가 멉니다.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가장 안 맞는 내용이고,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 어떻게 이게 실업자가 돼 있다는 상태를 봅시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증진해 줘야 된다. 그래서 1, 2, 4번은 해당이 됩니다만은, 진로 개발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졸업자, 학교 졸업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진로 상담이다. 학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4-5번입니다.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지금 흑색입니다. 아시겠죠? 틀려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자세하게 하려면 지면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질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또 나오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이때에 틀린 거 답을 두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뭐냐면은 목표 실현 가능성에 틀린 답은, 목표 실현에서 의사 결정이 나오면 이게 땡입니다. 아시겠죠? 의사 결정을 물으면은 이 뭐 1, 2, 3번 문제를 자꾸 뭐 풀이하고 이러려면은 괜히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 실현 가능성에 틀린 거는 의사 결정이 나오면은 뭡니까? 이거는 틀렸다. 사실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이거는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목표 실현 가능성을 물을 때는 의사결정 나오는 게 틀린 것이고, 뒤에 또 한번 여러분들 10회까지 풀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즉,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이 나올 때는 뭐냐면,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에서 틀린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거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상담자의 질문인데, 만약에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 반응 이렇게 나올 때는 꼭 요게 나와서 틀린 답으로 요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간 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기억해 주시면은, 자, 목표 실현 가능성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요?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자의 반응, 요 문제에 대한 답, 이렇게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표 실현 가능성에 틀린 답이 의사결정 나오면 틀리고, 그다음 몰입도 평가할 때는 어때요? 어, 시간 계획,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풀면은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담 대화의 기법은, 즉 내담자가 한 것을 마치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공감이죠. 이게 공감입니다. 예. 공감은 그렇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트러지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공감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론백이 머리가 아론아론해서 자꾸 후진한다, 빽빡한다라고 했죠. 그럼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우리가 스토리 보면은 아론 보면 첫째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은 어디에 산다? 명동에 산다.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를 일단은 상담 초기에 이걸 확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론백의 아버지가 뭘 한다? 양복점을 한다. 바빠가지고 원단 심부름을 사러 보내니까
이 아론이 어디로 갔어? 포목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양복 원단을 구하러 강가에 가서 구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8가지 나왔죠. 양복 원단 강가에서 구하는 자. 우리가 앞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에 대한 이 문제는 앞에서 나왔죠. 이때는 뭘 쓴다?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주 나오는데 이번엔 박스 문제로 나왔어요. 박스 문제에서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양면제사고 복잡한 오정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원인과 결과의 착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 나오면 답을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풀이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즉 내다면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한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상남자가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할까봐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왔어요. 즉 이거는 요 내용은 원인과 결과의 착오입니다. 원인은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혼이에요. 결과는 이혼이 이게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뭡니까?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여성이 원인이 되고 사업을 하는 여성은 결과가 뭐 된다? 이혼한다. 이렇게 내담자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담자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틀립니까? 안 맞죠. 사업하는 여성은 대부분 이혼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 맞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내담자에게 알려줄 때는 통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통계를. 그러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논리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원인은 뭐냐면은 사업을 하는 여성 그 다음에 결과는 뭐 이혼 이게 원인 결과를 이게 잘못 연결시켜 놓았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 뭐 이혼 사업 나오면 이게 원인과 결과 착오다. 앞에 설명으로 이해는 하시고 답은 일단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죠. 이래서 자 여기 이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논리적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가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그럼 박스 문제 나오는 것만 익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뭐 제가 조금 빨리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안 돼,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단톡에 올려주세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8번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상하기 위한 것인가? 내담자에게 과거에 했던 선택의 어, 해상, 절정 경험, 자유시간, 금전 사용 계획 등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순금 백회 절전 나오죠. 왜냐면은 여기에 수는 안 나와 있어요. 금전 사용 계획 그 다음에 순금 백일목 말하기는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백회 선택의 해상 절전 경험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가치사정법 6가지죠.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왔죠. 순금백회 절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담자의 가치를 사정하는 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백회 절전이 이렇게 박스 문제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 보니까 이게 섞여 있지만은 순금백회 절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가치 사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특성 요인 지급 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식,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번, 내담자에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건 뭐 특성요인 지급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자, 상담할 때 전문적인 어휘 사용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도 상담 초기에 큰 정보를 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때요? 작은 범위로 해가지고 큰 범위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요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전문적인 어휘 사용도 틀리고 처음부터 큰 범위를 해주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혼돈됩니다. 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3번,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직업 정보를 줄 때는 가치없이 막 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필요할 때, 그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건 뭐 당근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에 이 틀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의 목적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했거든요. 자, 상담 과정 본질, 이번 상담은 뭐다? 본질이 뭐다? 제한 조건 가는 것은 뭐냐면은 뭐뭐 해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당신은 상담 시간 오전 10시에 와야 됩니다. 뭐 이걸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안 지키면 자기 편한 시간에 오면 딴 사람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진행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상담실에서는 담배나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에 비품을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제한 조건입니다. 제한 조건.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 정의를 내려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담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이게 상담에 대한 설계입니다. 상담 설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조화가 됩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회수는 몇 번을 한다. 여기에 더 세부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상담료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조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초기 단계입니다. 구조화는 끝에 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하는데 관계 형성, 이해 평가, 구조화, 목표 뭐 이런 것 쭉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상담의 구조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요스트 해가지고 또 희한한 학자 이름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 학자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요스트를 요스트인데 여기다 이하를 붙입시다. 요스트 뭐뭐 하는 사람 요스트 그래서 요돌송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스트는 요돌송을 부르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돌송을 하려면은 이 성대를 어떻게 해요? 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요돌송요. 그래서 성대를 확대한다라고 해서 성확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요돌송을 부르려면 성대가 잘 발달이 돼요. 성확대, 성대 확대. 그래서 뭐냐면은 성과 연습, 원하는 성과 연습, 확률 추정 연습, 그 다음에 대는 대차 대조표 연습. 요 세 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 대차 대조표가 뭐 어떻게 하고 확률 추진 연습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골치 아픈 거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확대에서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게 동기 추정 연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지만 이게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딴 것도 글도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스터 하면은 최대한 기억을 우리가 살리는 방법은 요스터 요돌송 부르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성대가 잘 확대가 돼야 된다. 이래서 성 확대해가지고 맞는 것 세 개를 기억하고 그러면 동기 추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슈퍼의 전생의 발달 과업의 순환 및 재순환에서 새로운 과업 찾기가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새로운 과업 찾기 해서 이게 원래 슈퍼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슈퍼 하면은 주례사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주례를 보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부 이름은 문심자 양이고 그 다음에 신랑 이름은 현태이 군입니다. 자, 이 슈퍼는 주례사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을까요? 어떤 주례가 인기가 있을까요? 짧게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례사. 주례사에 뭐 자기 경험 멋지고 철학 얘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례사는 슈퍼는 주례사 인기 있는 게 주례사가 딱 5글자라고 했죠. 뭡니까? 성, 담, 박, 유세. 아마 신랑이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바람을 좀 많이 피우는 걸 주례사가 슈퍼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복을 아무 말 안 하고 너 이제 바람 피우면 성을 탐하면은 화학 거시기를 잘라버리겠다. 유세하겠다. 이게 이제 슈퍼의 주례사입니다. 딱 5글자. 그냥 짧게 하니까 인기가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재미로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전생애가 성장기가 있고 어떻게 해요? 탐색기가 있고 확립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고 세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세까지고 요거는 24세까지고 44세까지고 64세까지고 64세 이후로는 세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쭉 가는데 도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과업 찾기가 중요한 시기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냥 이걸 설명 안 하고 익힐게요. 여기 새로운 과업 찾기가 어떤 시기요? 중요한 시기죠. 예? 중요한 시기니까 성인 중기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원래 이 46세에서 65세는 원래는 어덕기에 대한 유지기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유지기에 사람이 이때 뭐냐면 자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게 또 이때가 또 생겨요. 새로운 거로.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걸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재순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성인 중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보통 46세에서 65세 사이에 내가 평생 이것만 할 거가 딴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게 성인 중이다.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고 저는 이론은 뭐 몰라도 돼. 답을 익히는 게 낫다. 이거 나올 때는 이거 뭐 헷갈려요. 그리고 중요한 시기니까 뭐다? 중기다. 이게 중요한 시기다. 중기, 중요한 시기의 줄임이 중기다.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제일 복장 편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인간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게 하는 것은 인간중심은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이죠. 내담자 무조건 왕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거 말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만 가지고도
답이 딱 걸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찾는 게 좋습니다. 1번 이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이 부족에 관심을 둔다. 자아 뭐 이런 건 좋은데 이건 처음 들어볼 거예요.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갑시다. 뭔가 걸리는 걸 찾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찾는다 뭐 이거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을 통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워낙 이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2번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이것도 일단 뭐 긴가민가 넘어가자고요. 3번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긴가민가하다. 넘어갑시다. 4번 봅시다.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뭔가 여러분들 감이 오면 됩니다. 뭐냐면은 인간 중심이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내담자 중심이에요. 왕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상담자의 생각을 가지고 내담자의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이건 주인이 내담자입니까? 상담자입니까? 이건 상담자가 이때는 왕이에요. 이 말은 내담자가 왕이 아니죠.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항상 어,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상담자의 객관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담자한테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 하니까 이거는 주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을 틀린 답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할 때는 항상 내담자가 왕이다,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항상 초점에서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런 좀 까탈스러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걸 몇 번 풀면은 나중에는요, 아까도 했지만은 세 번째 보면 이거 보면 답이 먼저 보여요. 필기 시험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14번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 보딘하면 세 개 또 세트가 나오죠. 정선이 있으니까 의자 정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호수 이름이 뭐라고요? 명비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탐정변이 나오죠. 요 세 개 항상 한 세트입니다. 기법 하면은 뭡니까? 명비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명비소 요게 이제 상당 기법 명비소예요. 키워드만 넣으면 되죠. 준지시적 반응 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보존의 기법은 명비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15분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포괄적 직업 상담하면은 이론가는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은 이거는 3-15분에 설명을 했는데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할 때는 자, 이 기법은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크라이티스는 이 이론 저희를 막 모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진단 단계 진짜 명문이다라고 해서 진단 단계를 우리가 초기, 명료화 단계를 중기, 그다음 문제 해결 구체화 단계를 우리가 말기 이렇게 중기, 말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내 발냄새가 역동을 해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 했죠. 발냄새가. 그래서 내 발냄새가 초기가 되고 냄새가 왜? 이 앞에 이미지 스토리 할 때는 기부스를 해가지고 쩔뚝거리며 다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부스하니까 발을 못 씻어가지고 내 발 냄새가 역동을 해서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걸음걸이가 특이하더라. 뭐 특이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내담자 중심 접근법과 발달적 이론 접근을 하고 중기에는 뭡니까? 정신 역동적 접근을 하고 말기에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는 뭡니까? 역동이 나오죠. 그래서 정신 역동적 접근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발달적 접근법과 내담자 중심 접근법은 네발입니다. 네발, 네발 냄새. 그래서 이거는 상담 초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행동주의적 접근법은 특행에 의해서 상담 어떻게요? 마지막 단계, 종기에 하는 게 행동주의적 접근법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예요? 특성 요인 이론, 이 접근법을 한다. 이게 3-15번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16번입니다. 직업상담에서 직업카드 분리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이것도 상담 초기에 하는 것이죠. 요거 할 때는 흥미이고, 흥미가 없으면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 흥미 탐색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이 고른다는 걸 통해서 내담자 직업, 어떤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동기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데 우선순위가 흥미가 우선입니다. 흥미가 없다라고 할 때는 뭘 선택한다? 동기를 한다라고 해서 1-12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고, 17번입니다.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인지적 재구성, 인지적 재구성을 하는 것은 인지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바꾸는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내담자 생각을 바꾸는 건 인지주의입니다. 아론하는 빠꾸하는 그 어떤 인지를, 사고를 바꿔준다. 이런 것은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이 아니죠. 행동치료에 저항의 해석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아십시오. 저항의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신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저항의 해석은 정신분석이다. 요거는 명확히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상담에서 이해한 기법이에요. 이해한 기법은 여러분들 어디 나옵니까? 불안 감소 기법에서 체계적 둔감화가 있죠? 거기에 이불둔이 나오죠. 이불둔. 이와 근육 이완 법,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둔감화, 이렇게 세 가지 나온 게, 요거는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는 바로 행동주의에서, 행동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다운을 시키는 게 있고 아업을 시키는 게 있다. 다운을 시키는 건 뭐다? 불안을 다운을 시키고, 아업을 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업을 시킨다. 더 많이 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한 기법은 다운시키는 불안 감소 기법이니까, 이거는 인지적 상담이 아니고 뭐에 해당된다? 행동치료에 해당된다. 행동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한 기법, 이건 불안 감소 기법, 이거는 뭐다? 행동주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태치료에서 역할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역할연기에서 우리가 빈의자 기법이라고 하죠. 빈의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역할연기는 게스탈트, 형태주의에서 해당되는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역할연기, 이게 형태치료, 게스탈트 치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도 되고, 두 번째는 인지적 재구성이 정신분석 상담이 아니고, 저항의 해석은 행동치료가 아니고 정신분석이고, 이해한 기법은 행동주의다. 이걸 알면 나머지는 하나는 이게 틀렸다.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두 가지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저항을 해석하는 것은 뭐다? 정신분석입니다. 이게 정신분석. 인지적 재구성은 뭐다? 인지주의예요. 이해한 기법은 뭐다? 이거는 행동주의입니다. 다운시키는.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고, 4-18번입니다. 아덜러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 기억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아덜러는 초기 기억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요한 기억은 어릴 때, 이제 초기 기억이니까 초기에, 어릴 때 중요한 기억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게 어릴 때 중요한 기억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초기의 중요한 기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 이 중요한 기억은 평생을 이렇게 남아있다. 지금도 마치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아들러 상담회에서 이 초기 기억에 대해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내담자의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아이는 상처받았던 그걸 이야기할 때 부모는 내가 그때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는 잘해주기는 뭐 그때 한이 맺혀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럴 때 아들러 기법으로 상담을 할 때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지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것도 복습입니다. 1-18번의 복습이에요. 그 다음에 뒷거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럼 뭐 알다 보면 니은 들어가는 거 다 틀렸으니까 답은 뭐 이것뿐이에요. 확실하게.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아들러 이론에서 초기 기억은 객관적이 아니고 내담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기억은 왜 아들러가 이걸 알아보냐면은 그 초기 기억을 가지고 아들러는 삶,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기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현재 세계관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리얼 초기 기억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 뒷글 리얼음하고 틀린 거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틀립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육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따로 좀 같이 공유할 내용들이 실은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면은 자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높이 뭐 학습이 뭐 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항상 눈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내담자가 살아가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번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이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번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뭐 다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행동을 수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담의 행동 수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뭐냐면은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문제가 있는 어떤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치료를 하려고 뭘 알아야 됩니까?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쳐야 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수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은 왜? 이 행동 수정에서는 이 내담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알아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행동 수정을 하려면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 행동이 뭔지 알아야 수정을 합니다. 이걸 모르고는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동 수정을 하려면은 문제 행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은 1번, 2번은 아들러 이론이고 3번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아까 내담 주관적 세계는
인간 중에 내담자가 주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만은 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은 행동 수정은 문제 행동 요걸 찾아서 연결시키면 문제가 나올 때 도움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담아. 직업상담사의 윤리 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예외가 있죠.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할 때, 또 법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법정은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예외입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다. 네, 여기에서 틀렸습니다. 여기에 답은 많이 나와요.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예외가 꼭 있다는 걸 아시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 후 사용하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상황은 어떻게 공개를 하되 이름은 땡땡, 학교도 땡땡, 동그라미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직업상담사는 소속 기관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3번 직업상담사는 상담관계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내담자에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독재는 안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상담학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유론이 잘 달려왔네 이제.